네, 자 이번 시간은 부가가치세에서 과세표준 그리고 납부세액 교재 277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입니다. 출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90% 정도. 근데 이제 그만큼 내용도 좀 복잡한 게 있고요. 약간 암기가 필요한 내용도 좀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볼게요. 이 과세표준 요 단원에서는 이론시험 총 13회 중에 11번 출제가 됐고요.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거는 과세표준이란 무엇이냐, 그 정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우리 불공이라고 이제 배우는 거 있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요게 그 다음 마찬가지 3번씩 나왔고,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거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할게요. 요거 여러분들 앞에 이제 표시를 좀 해뒀다가 특히 신경 써서 좀 봐야 되고요. 그 외에 뭐 다른 것들 한 번씩 이런 것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자, 이거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과세 표준이 뭐냐? 세금을 부여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과세 표준입니다. 자, 국세청에서 부가세를 납부해라.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한다고 하죠. 과세표준의 거의 99%는 매출액 이거 하나입니다. 근데 예외적인 게 1%가 있어요. 자, 과세표준이라는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판매한 거, 물건 판매한 거, 또는 만약에 여행사, 호텔 이런 데는 물건을 판매한 게 아니죠. 서비스를 제공한 거죠. 용역이 공급가액. 그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합니다. 이거에다가 부가가치세 10%를 곱해서 매출세액이 되고 거기다 매입세액 빼서 나머지 납부할세액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용어 공급가액, 공급대가 요거 뒤에 가면 또 한번 나오겠는데 공급가액은 매출액.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물건을 팔 때 부가세 10원 해서 110원을 받죠. 그럼 과세표준은 어느 게 되는 거냐? 요겁니다. 요거 100원. 요거는 세금이에요, 부가세. 이른바 VAT라고 하는. 이거 합친 요 금액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공급 대가라 그럽니다. 공급 대가에 이거를 과세 표준으로 하면 모순이 생기죠. 왜? 세금에 대해서도 또 10%가 이거에 곱하기 0.1 해야 되니까.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공급 대가가 아닌 공급 가액. 자, 이른바 매출액, 부가세를 뺀 순수한 매출액. 요게 공급 가액입니다. 공급 대가하고는 헷갈리지 않도록 하고, 과세자 할 때는 공급 대가란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 자, 그러면 공급 가액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것, 이게 도대체 뭐냐? 자, 1번이 아까 이야기한 재화 또는 서비스 용역을 제공한 세금을 뺀 매출액. 요거 그 설명입니다.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매출액. 자, 이것이 거의 뭐 99%인데 그 외에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공급 가액 과세 표준 매출액에 더해줘야 된다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장기 할부 판매. 할부 판매 하면서 물건 가격인데 물건 가격 곱하기 뭐 24개월 자동차를 팔았다. 그러면 소비자는 무이자 할부 판매. 그러면 좋죠. 근데 무이자 할부 판매를 뭐 특별한 때만 하고 보통은 할부 판매하게 되면 이자까지 계산해서 줘야 됩니다. 돈을 늦게 갚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 이자는 매출액으로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떨 것 같아요? 그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에요. 어떻게 보면 돈 빌려줘서 이자 받는 것처럼. 요거 더해줘야 됩니다, 매출액에. 자, 과세 표준에 더하는 것, 장기 할부 판매했을 때 이자. 대가의 일부로 받는 보험료, 운송비, 하역비. 여러분들 물건 사다 보면 택배비 여러분 부담할 경우 있죠. 그 택배비를 받은 입장, 쿠팡에서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로켓배송은 안 받지만 그 운송비, 요거 더해줘야 됩니다. 매출액에. 이것도까지도 매출액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요즘 개별 소비세 인하한다 나온 게 자동차가 있었죠. 이건 정부에서 깎아주는 겁니다. 그래도 개별 소비세는 100% 깎아준 게 아니고 뭐 절반만 깎아줬거나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물건 가격, 판매 가격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맥주 살 때 주세 이번에 한번 조정이 됐습니다. 자, 맥주에 붙는 세금 그거 포함해서 돈 주죠. 그러면 맥주 판매 회사는 그 주세까지도 판매액으로 봅니다. 물론 나중에 그 주세는 다 세금으로 납부하겠죠. 자, 어쨌거나 매출액으로 계산할 때 요거까지 더 해놓고 계산하고 나중에 주세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부가세만 포함 안 합니다. 부가세만. 다른 것들은 다 포함합니다. 물건 가격에. 마일리지, 우리 항공사에서 마일리지 쌓아놨다가 비행기 공짜로 탈 때 있잖아요. 항공사 입장에서는 그거 손님들을 많이 끌기 위한 일종의 홍보 전략으로 한 거기 때문에 마일리지 준 것도 매출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일리지로 비행기표를 줬을 경우에 그거 마일리지를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이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요. 110분의 100으로 곱해서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만약에 10이다. 곱하기 110분의 100 하면 뭐 거의 100에 가까운 숫자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를 곱한다라는 뜻은 이게 부가세가 아까 말했죠. 공급 대가로 하지 않고 공급 가액으로 해야 된다고. 부가세가 없는 금액으로. 그러면 불분명하다. 아이 그러면 부가세 들어간 걸로 쳐줄게. 곱하기 110분의 100 해서 부가세를 뺀 매출액으로 환산을 해서 계산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 항목들은 전부 다 이거 외에도 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간주 임대료 같은 것도 있고요. 아니 사무실 남는 건물 빌려줬어요. 전세금 받았어. 월세 받은 건 없어요. 근데 이게 용역이 제공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간주 임대료로 은행 금리로 환산해서 월세 받은 걸로 해서 그것도 과세 표준에 들어가고 뭐 이거 다 나열하라 그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중심으로 더해야 되는 거. 더하는 게 있으면 빼는 게 있겠죠. 자, 포함하지 않는 것 요거는 차감해라 이 말입니다. 자, 어떤 것들은 그러면 차감하느냐 한번 볼까요? 안 지워지네. 자, 공급가액에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차감하는 것, 부가가치세 이거 아까 뺀다 그랬죠. 그 다음 매출 할인 및 매출 애누리와 환입 요거 순매출액 구할 때 순수한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과세표준 해야죠. 그러면 순매출액 구하려면 총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빼죠. 중간에 이게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매출 할인이 잘못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가느냐 여기 들어가느냐 막 했는데 자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환입은 순매출액에서 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뺍니다. 그 다음에 반환조건부 용기대금. 여러분들 소주를 이렇게 샀을 때 소주병 가져가면 돈 돌려주잖아요. 그게 바로 반환조건부 용기대금입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돈 돌려줄 걸 전제로 해서 소주를 판 거예요. 그러면 병값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출액에 더 해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 당연히 빼야죠. 이거 빼주세요. 우리 돈 돌려줄 거예요. 이거 지금 한꺼번에 소주 팔 때는 받았지만 이거 용기값 돌려줄 거니까 이런 경우는 빼는데 이 시험 문제 출제하는 출제위원들이 또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비반환 조건부 용기대금. 그러면 이건 반대말이 돼버리죠. 그거는 더 해야 됩니다. 이거는 빼는 거고요. 반환 조건부니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멸실되죠. 환입되죠. 그건 당연히. 아니면 애누리 준다든가. 그래서 이것도 차감해야 되는 항목이고요. 대가와 구분되는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 여러분 호텔 가면 여행 가서 호텔 가면 팁 이렇게 주잖아요. 그거 회사로 안 들어갑니다. 그 돈을 모아뒀다가 종업원들끼리 일정 비율에 맞춰서 팁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출액으로 볼 수 없다. 혹시 만약 매출액 중에 팁 포함해서 돈 받은 거 있으면 그건 빼라.
매출액에서 빼라 이 말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정부에서 요즘 기업체에 청년들 많이 데렸으면 좋다고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뭐 지원금 주는 경우 있습니다. 또 보육원 또는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서 보면 상품 판매 관계없이 국가에서 보조금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재화의 직접 판매 요거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혹시 만약 매출액에 들어갔다면 안 들어갔다면 상관없어요. 들어갔다면 차가 되잖아.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또 시험 문제 또 요거 치사하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과 관련된 보조금 그럼 매출액으로 잡아야 됩니다. 왜?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연체이자. 요거 시험 요것도 몇 번 나왔는데요. 자동차 할부 판매로 팔았어요. 할부 이자까지 다 받는데 연체를 시켰어요. 연체 이자까지 받았으면 이 연체 이자까지 매출액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빼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빼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손해를 본 거거든요. 그거는 연체가 돼버린 거니까. 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그 매출액에서 빼줄게. 이건 너희들도 억울한 게 있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연체이자도 종종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 다시 말해서 매출액에 더하지도 빼지도 않는 것. 만약에 과세표준에 들어가 있다 요 해당 항목이 그러면 이런 경우에 뺄 건 빼지만 아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더하거나 빼지도 마라. 얘 둘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자, 대손금 못 받게 됐어요. 수금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 들어갔으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고 또는 만약에 대손금을 매출액에서 뺀다.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절대 들어가거나 빼거나 아무 데도 얘네들은 연관시키지 마라. 판매 장려금. 각 지점들이 있어요. 이번 달 판매 1위 한 데는 장려금 줄게. 특별 보너스 줄게. 성과급 이런 거 나가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판매 장려금 같은 경우도 더하거나 빼는 매출액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다. 절대 관여시키지 마라. 하자보증금, 수선충당금. 하자보증금이 뭐예요? 건물을 지으면 아파트 건물을 지었다. 처음 몇 년 동안 이게 문제가 생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총 공사비에 뭐 3%면 3%, 5%면 5%를 하자보증 수선충당금으로 이렇게 적립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함부로 빼가는 건 아니고 재판에서 이기면 그 적립해 놓은 돈. 왜냐하면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매출액하고는 전혀 연관 짓지 마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요 세 가지. 그래서 이게 시험 자주 나옵니다. 대손금, 못 받게 된 거,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요 세 가지는 매출액에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다. 자, 요거 여러분들 조금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교재 278페이지. 자,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대가의 경우 어떻게?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아까 설명 나온 거였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계산한 결과가 나옵니다. 맞는 말이고요. 틀린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상가를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에 대하여도 월세도 받지만 보증금이 있다 또는 전세로 빌려줬다. 간주 임대로 이것도 매출액으로 아까 환산해야 된다 그랬죠. 계산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 맞는 말이고요.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 연체이자는 어떻게? 과세표준에서 빼줘야 된다 그랬죠. 판매한 사람도 손해볼 본 거잖아요. 수금이 딜레이 된 거니까. 그래서 포함된다 그랬으니까 얘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 대가를 외국환으로 뭐 달러나 엔화를 받았을 때 외국환을 공급시키기 이전에 환가한 경우 계약금으로 먼저 받는 경우 있어요. 근데 환전했다는 소리예요. 은행에 가서. 그러면 환가한 금액을
이때는 이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주로 수출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기준은 선적일이에요. 선적일 기준으로 받았든 못 받았든 그때 환율로 계산한 정부에 한국 돈으로 적어주는 게 원칙입니다. 단 선적일 이전에 이렇게 미리 먼저 받았을 경우에는 그 날짜 기준의 환율을 가지고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린 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인가? 과세표준에 더해주는 것. 더해주는 것. 자, 매출날에는 아까 뺀다 그랬죠? 차감하는 거. 반환조건부 용기대금도 빼준다 그랬죠? 대가와 구분 기재된 종업원이 봉사료 요거 빼준다 그랬죠?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 이자 받은 거 요거는 매출액에 더해준다 그랬죠?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더하는 것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뒤에 나중에 또 추가로 이런 문제 몇 문제 더 다룰 거고요. 자, 이번에는 교재 279페이지. 그리고 아까 간주 임대료 같은 경우는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 279페이지 6번.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불공, 매입세액 불공제. 어떤 것들이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느냐. 자, 요건 시험에 종종 나오는 거라서 자, 279페이지 1번 매입체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분. 니네가 공제받고 싶으면 잘 작성해서 국세청에 제출해야 되는데 뭐 제출하지 않거나 뭐 부실하게 기록하면 그건 뭐 공제 못 해주는 거죠. 뭐. 자, 답안지 작성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성적절 주세요 할 수는 없는 것처럼 세금계산서 받지도 않았어요. 이거 안 받으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당연히 작성 못하는 거고. 자, 그 다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접대비라든가 이런 게 대표적이죠. 이런 것들은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이거 당연히 안 되고요. 특히 요즘 벤츠가 많은 게 보면 개인보다는 업체 사장님들께 많습니다. 이거 다 공제해 줘버리면요. 너도 나도 수입차들 막 타고 다녀버리니까 엄격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차량 운행일지도 작성해야 되고. 자, 그리고 영업용, 비영업용 구분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세법에 영업용이 되려면요. 어떤 게 영업용이 되느냐.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우린 영업에 쓰고 있어요. 박박 우길 수 있죠. 운수업자의 운수용 승용자동차. 운수 목적으로 승용차, 트럭이라든가 지게차, 요거 뭐 벤츠 대신 몰고 다니지는 않을 거잖아요. 출퇴근용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들어가고요. 봉고차, 9인승 이상 화물, 트럭, 이런 거 다, 이런 거는 뭐 자동으로 영업용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운수용, 승용차를 운수용으로 쓸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운수업자일 경우에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승용자동차. 연결이 되죠? 자동차 대여업자, 렌트카에서 벤츠 필요하단 말이에요. 외국에 귀빈들 올 때. 대여용 승용자동차. 그 다음에 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승용자동차. 운전학원에서 승용차 뭐 해줄 수밖에 없죠. 영업용으로. 이외에 뭐 사업장 종류는 수도 없이 많으니까 연관성이 있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자, 이런 것들은 되는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영업용이 아닌 연관성이 없는 승용 자동차의 구입이라든가 임차, 렌트카 요즘 많이 빌렸잖아요.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 못 받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살 때 부가세 10% 그거 못 돌려받는다는 소리. 자, 그 다음에 소형 승용차의 범위는 1000cc 이하 승용 자동차는 업무용으로 쓰면 그래도 인정은 해줍니다. 그래서 KT 같은 데 보면 옛날에 그 뭐 조그마한 차들 있죠. 그런 차들을 몰고 다니는 이유가 업무용으로 쓰고 기름값, 수리비, 보험료 다 처리하려니까. 그렇다고
에이 설마 이 소형 1000cc도 경차 타고 다니는 그런 사장님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직접 업무와 연관성이 있냐 없냐를 따지기에는 업종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 1000cc 이하는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한 겁니다. 1000cc 이하이면서 업무용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만 되면 그 외에는 승용차를 뭐 살 수는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가지고 매입세 불공제는 공제는 못 받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뭐 감가상각비니 요거 혜택 없고 기름값 같은 경우는 물론 차량 유지비로 쓸 수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쓴다고 박박 우기면 대신에 한도를 뒀습니다. 뭐 연 300인가 감가상각도 뭐 얼마 해서 일정 금액 이상은 못 받도록 해놨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이제 국가에서 수입차를 좀 규제하기 위한 차원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또 접대비 이와 유사한 비용이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렇다고 접대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매입세 공제는 못 받지만 접대비 비용으로는 인정을 해줍니다. 단 이것도 매출액의 몇 % 한도를 두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제품 있죠. 부가세가 안 붙은 거. 그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 관련 매입세액. 자,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특히 지난번에 몇 번 이야기했는데 출판사들 여러분들 책 살 때 부가세 안 냈죠. 그건 왜? 면세 사업자니까 부가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출판사는 인쇄사에서 인쇄해가지고 책이 올 때는 부가세를 줘야 됩니다. 그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자, 만약에 환급받고 싶다 그럼 면세사업자 포기하면 돼요. 대신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또 부가세 신고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토지 관련된 자본적 지출. 토지를 샀는데 땅을 정지 작업도 하고 거기 낡은 건물이 있어요. 그걸 철거한다든가 그렇게 하는데 들어간 비용들은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취득 및 형질 변경, 공장 부지 및 택지, 조성,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거기에 들어간 비용 매입세 공제 못 받고요.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할 때 이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 다음에 자영업 하실 거면 가능하면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매입세 자료 받고 환급을 받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공제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자 출장 간다 비행기표 요거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아예 인정 안 해주는 게 많아요. 업종상 우리는 국내 도매업이에요. 근데 해외 출장 간다는 핑계로 해외여행 사장님이 해외여행 가면서 호텔 비용, 비행기 표값 이거 안 됩니다. 수출입하는 업종인 경우는 가능해요. 그거는 그 출장은 인정을 해주죠. 근데 일반적으로 비행기 요거 안 되고요. KTX 안 됩니다. 근데 일반 열차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는 인정해 주고요. 고속버스 안 됩니다. 단 전세버스 임차는 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연수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는 세금 환급 시켜주겠다. 택시 안 됩니다. 버스, 지하철 타고 다니라 이 말이죠. 포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됩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 계산 시 공제 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 나머지 그러면 세 개는 불공제다 이 말이죠. 사업과 무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장 부지 및 택지 조성 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자동차 판매업의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8인승 승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거래처 체육대회 증정용 과세물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자, 거래처에 준 건 이건 접대비죠. 접대비는 안 된다 그랬죠. 이거 안 되고요. 사업과 무관한 거 이거 당연히 안 되죠. 그 다음에 토지, 공장 부지 및 택지 조성 등에 관련된 토지 자본적 지출 안 된다 그랬죠. 자, 3번 자세히 보세요. 자동차 판매업이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승용 자동차. 자동차 판매업과 승용 자동차. 영업과 직접 관련된 뭐 증빙 서류가 있긴 있어야 되겠지만
이거는 아까 가능하다 그랬죠. 자, 요거는 환급 대상, 공제 대상, 매입세 공제에 해당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아시겠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280페이지 보면 공통매입세 안분계산, 이건 장부 작성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세사업하고 면세사업을 동시에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출판사 한 군데는 인쇄사와 출판사를 같이 운영해요. 인쇄 기계가 다 있어요. 근데 인쇄사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고요. 출판사는 면세사업자입니다. 다 주식회사고. 자, 그걸 하나로 묶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겸영 같이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과세사업에 된 거는 그 뭐 종이 같은 거 산 거는 됩니다. 근데 종이를 출판사에서 이게 사들인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공통매입세액 안분 정산 재계산이 필요한데 무슨 말이냐면 총 매출액 중에서 면세사업, 인쇄사를 아까 같이 한다 그랬죠. 출판사에서 책 판매한 거 총 요거 있고 또 인쇄사에서 하청 인쇄라는 걸 합니다. 다른 출판사에서 와서 인쇄해서 인쇄비만 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거나 이 회사의 전체 매출액이에요. 그 중에서 면세사업, 출판사 책 판매한 것만 비율을 따져서 그 비율대로 만약에 이 회사 전체 매출액이 10인데 면세가 20%다. 저 2원이다. 그러면 20%죠. 그러면 공통매입세. 이 회사에서 매입 세금계산서 받아놓은 거 그거 환급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너네 면세 비율이 20%야. 20%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환급 안 돼.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라는 게 자, 안분계산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여러분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가 간혹가다 한 번씩 나와서 좀 복잡해요. 많이 출제되는 건 아닌데 조금 복잡해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이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다 공제해준다. 오, 이렇게 국세청이 왜 이렇게 마음씨가 좋아? 자, 이런 경우입니다. 1번 직전 과세 기간, 그러니까 전년도 과세 기간에 총 공급 가액 중에서 면세 공급 가액이 5% 미만이에요. 얼마 안 돼. 흔히 말하는 세발의 피해요. 아유, 5%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는 면세가 아닌 다 그냥 일반이다. 출판사를 차렸는데 인쇄 하청이 많고 책은 뭐 조금밖에 안 팔리는 출판사예요. 5%도 안 팔려. 총 매출액 중에서. 아이, 그러면 그래 귀찮아. 너네는 다 그냥 매입세 환급 받아. 근데 단 공통 매입세액이 그러니까 매입액 곱하기 10% 한 금액이 매입세액이에요. 500만 원 이상이에요. 이런 경우는 제외예요. 5% 면세 판매가 전체 매출액의 5% 미만이더라도 그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이거는 안 돼. 그러면 이 5% 이거 해당되는 금액은 환급 못 받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 잘 봐두세요. 그 다음 두 번째, 해당 과세기간 중에 공통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일 경우 5% 미만일 때 물론 5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매출액으로 따지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나 소리죠. 그 다음에 5만 원 미만. 아니 세금 두들겨 봤더니 10% 곱했더니 5만 원. 그러니까 50만 원 매출액에 곱하기 10% 하니까 5만 원. 5만 원밖에 안 돼야 돼. 그런 경우에는 공제시켜 주는 겁니다.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연도 과세 기간이 없는, 비교를 하려면 전년도 과세 기간의 총공급가액의 면세공급가액 비율 요거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전년도가 없어요. 왜? 올해 개업했거든. 그럼 뭐예요? 그래, 너네 그럼 올해는 1년 봐줄게. 내년은 안 돼. 이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요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하나씩 어느 게 잘못된 건지를 자, 보겠습니다. 자, 확인학습 이론 시험 문제인데, 자, 요게 몇 회? 66회 출제됐나요? 단기의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업무용 트럭 한 대 매각하였습니다. 이 트럭을 팔았습니다. 다음 중 공급가액이 안분 계산이 필요한 경우,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바로 앞에서 다룬 거는 안분 계산 배제 그냥 다 해줄게. 근데 안분 계산이 필요해서 너네 요거는 매입세액 공제 못 받아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해당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선 눈에 띄는 것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직전 연도 총 공급 가액 비교해서 직전 연도, 전년도 면세 공급 가액 비율을 따져야 된다 그랬죠. 그럼 우선 눈에 띄는 거. 전년도 꽤 없는 게 있어요, 이거. 신규 사업 개시로. 그러면 원래는 봐줄게. 안분 계산 안 하고 매입세 공제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요거 비율 따져서 아까 몇 퍼센트 이하는 안분 계산 안 하고 다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랬죠? 5%. 보세요. 얘는 50%예요. 가능해요. 요것만 봐서는. 1,400만 원 나누기 3억 하면 요거 5%가 안 돼요. 4.6% 나와요, 얘가. 그러면 얘는 아니에요. 그 다음 900만 원 나누기 2억 하면 얘는 4.5% 나와요. 그러면 얘도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되나? 근데 여기 잘 보세요. 공통사용재와 공급가액, 면세와 과세 두 개 합친 공통 매출액이 49만 원이에요. 자, 공통 매입세액으로 따지려면 곱하기 부가세 10%. 얼마예요, 얘는? 그러면 4만 9천 원이에요. 근데 아까 5%.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죠? 5만 원 미만. 단 5% 이하지만 500만 원 넘으면 예외라 그랬고, 그 다음 또 하나 공통 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일 때는 해당 사항 없다 그랬죠. 그러면 얘도 안 돼요. 요거는 되는데 비율 5%는 넘는데 이게 공통 매입세액이 5만 원이 안 돼요. 4만 9천 원이에요. 그럼 답이 없나? 자, 이쪽 보기 바랍니다. 자, 이거 매출액이죠. 공통 사용재와 매출액 4,500만 원 곱하기 10% 하면 얼마예요? 450만 원. 350만 원. 얘 10% 하면 얘는 곱하기 0.1 하면 얼마예요? 550만 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500만 원 이상이에요. 공통 매입세액이. 얘가 비율로는 5% 이하라서 안 되는데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일 때는 배제한다 그랬죠. 예외적으로 해서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건 세 가지 요거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500만 원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5% 따지지 않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조금 어렵죠. 복잡하고. 자, 이제 의제 매입세액입니다.
한자 용어라서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수축산 어민들 또 뭐 한미 FTA니 뭐니 해서 외국산 농산물도 들어오고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산 농산물, 축산물을 많이 쓰도록 하는 방법은 요거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어디겠어요? 가정, 일반 가정은 어떻게 뭐 할 수는 없고 식당 또는 우리나라 농산물을 가공해서 만드는 식품 가공업 요쪽에는 특별히 세액공제 주자. 자, 농민, 어민 이 사람들한테 싸우면 이게 면세 품목들이라 부가세를 발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환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환급이 안 되니까 너네가 요거 쓰면 그 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곱해서 환급을 받는 거와 똑같은 효과를 주게 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라는 거를 만든 겁니다. 자, 매입세 공제는 공제인데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공제해 주는 게 아니고 그걸 구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없이도 자, 일정한 양식 서류만 갖춰 있으면 해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그 농산물 등이 가액의 일정률을 곱하여 그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자, 봅시다. 그러면 어느 업종을 제일 많이 해주느냐? 이게 중간에 또 세법이 계속 개정이 돼서 자, 102분의 2, 그 다음에 104분의 4, 2, 4, 106분의 6, 108분의 8, 2, 4, 6, 8 일단 기본적으로 4개입니다. 괄호 있는 건 좀 이따가 설명드리고 물론 여기도 4가 있어요. 자, 요 앞쪽에 수치가 클수록 많이 공제해 주는 겁니다. 제일 많이 공제해 주는 건 요 8인데 물론 특례 조항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만은 자, 보세요. 음식점, 식당이 우리나라에서 농수축산물 제일 많이 쓰니까 음식점 중에서도 영세업자한테 많이 혜택을 줍니다. 개인사업자. 최고로 많이 해주는 거 108분의 8. 그 다음에 식당은 식당인데 좀 대형 식당 있죠. 이 사람들은 돈 잘 버는 사람들이니까 조금 줄입니다. 106분의 6. 거의 6%예요. 106분의 6이니까. 자, 그 다음 유흥업소 있죠. 단란주점부터 나이트클럽, 버닝썬 이런 데서 쓴다. 4%. 4, 6, 8. 자, 제일 많이 개인 좀 많은 식당들. 그 다음에 큰 식당. 그 다음에 유흥업소는 너무 권장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4%. 그 다음에 통조림 만드는 그런 제조업. 자, 제조업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가 있고 그 외에 대형 사업자가 있겠죠.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는 104분의 4. 그 다음에 뭐 대기업에 해당되는 그런 데들이 있죠. 그건 2%만 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괄로 있는 건 뭐냐? 자, 요 별 하나 돼 있죠.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업의 경우 과세 표준 2억 원 이하. 2억 원이면요. 한 달에 한 1,700~800만 원?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영세한 경우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1% 더해줄게 해서 세법이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거 별도 사항으로 이렇게 넣은 겁니다. 프로그램 들어가 보면 저건 나와 있지도 않더라고요. 2, 4, 6, 8 딱 4개만 나와 있어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들어가 보면 자, 그 다음에 여기 요거 별 2개짜리 2019년에 또 바뀐 게 있습니다. 최종 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 과자 점업, 제분업, 도정업, 떡방앗간. 시장에 가보면 직접 쌀 갈아서 밀가루 가지고 이렇게 떡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 있죠. 동네 떡집, 빵집 그런데 과자 직접 자, 최종 소비자 대상으로 자기네가 직접 만들어서 파는 뭐예요? 이 제조업이 있습니다. 영세 제조업들. 이러한 사람들한테는 104분의 4를 좀 통 크게 106분의 6으로 상향했습니다.
요게 2019년 개정세법에 들어갔습니다. 자, 요 별도 사항으로 요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제조업 그런 경우에는 106분의 6을 적용한다. 조금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게 좀 많아졌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 자주 보는 수밖에. 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82페이지.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 토지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이건 토지에 관련된 거는 매입세 안 된다 그랬죠. 자, 관광사업자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5인승 2000cc 취득에 따른 매입세 자 1000cc 이상이고요. 근데 영업용도 아니고 자 요거는 매입세 공제 안 되죠. 지금 공제가 가능한 경우 찾으라 그랬습니다. 음식업자가 계산서를 받고 면세를 구입한 축산물 요거 자 음식업자가 개인인지 그 다음에 법인인지는 모르겠어요. 의제매입세 공제되죠. 108분의 8 또는 106분의 6. 둘 중에 하나 될 겁니다. 자, 요거는 매입세 공제, 의제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소매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받은 영수증에 의한 매입. 이게 영수증이란 말 잘 봐야 됩니다. 이거 뭐 현금 영수증, 증빙서류가 아니에요. 그냥 영수증이에요. 간이 영수증처럼. 그런 경우는 이게 인정이 안 됩니다. 매입세액으로. 그래서 요거는 증빙서류 문제로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게 일반 환급, 조기 환급 두 개가 있는데 자, 뭐가 다른 거냐 하면 일반 환급은 사업장 관할 세무자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해줘야 된다. 부가가치세 우리가 판매한 것보다 매입한 게 많아요. 사업 초기에는 특히나 그러겠죠. 그러면 부가세 환급을 받습니다. 장사가 안 되고 그러면. 근데 시험에 여기 밑줄 그어놓은 거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이렇게 돼 있는데 시험 문제를 요걸 비비 꼬아놔요. 확정신고 기간 1기 확정신고 기간은 7월 25일이고요. 그 다음 2기 확정신고 기간은 그 다음에 1월 25일입니다. 요 날짜로부터 각각 며칠? 30일 이내. 1월 25일부터 30일 이내에 돈을 돌려줘야 된다. 요거보다 조금 더 하루 이틀 빨리 돌려주긴 합니다. 자, 요건데 뭐라고 해야 있냐면 확정신고 기간이 속한 달이 말일로부터 30일 이내. 7월 25일이 확정신고 기한인데 이 달이 속한 말일이면 언제? 7월 뭐 30일인가? 31일? 요 날로부터 30일 하면 더 늦춰지는 거죠. 한 5일 정도.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 속지 않도록 조심해요. 말장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일이 아닙니다. 확정신고 기간으로부터 카운터 들어간다는 거.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일반 환급이고요. 조기 환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죠. 그래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또 새로 업체가 많이 만들어져야 사람들도 취직이 되고 그래야 우리 실업자도 구제가 되고 그래서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투자, 설비 이런 거는 빨리빨리 세금 돌려줄게요. 조기환급 신청하세요. 조기환급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조기환급 기간,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 재무구조, 우리 재무상태, 자산부채 자본. 자, 요때 뭐 자본을 더 증액해서 설비 투자를 한다거나 뭐 그러면서 이러한 사업자들은 그 증빙서류만 있으면 마찬가지로 조기환급이 됩니다. 자, 조기환급 기간은 아까 일반 환급은 요거 확정 신고 기간 종료일부터 카운트 된다 그랬죠. 조기환급이란 조기환급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 신고 기간 중 또는 과세 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의 기간을 말한다. 말이 진짜 어려워요, 우리나라 세법은. 예정 신고 기간 1월 1일부터 언제예요? 3월 31일. 그리고
4월 요거를 가지고 언제 신고? 4월 25일까지 신고하죠. 그 다음에 또 확정 신고 들어가고요. 그러면 4월 1일부터 자 4, 5, 6, 6월 30일 것까지를 언제? 7월 25일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확정 신고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제2기로 넘어갑니다. 자, 조기 환급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시설 투자했어요. 예정 막 돈도 없고 돈이 많이 들어가서 빨리 환급 받아야 되는데 예정 신고 기간 중 요 때죠. 뭐 2월 며칠 날 샀다. 그러면 그 예정 신고 기간 안에 예정 신고 조기 환급 신청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그냥 매달 기간 중 또는 과세 기간 최종 3개월 확정 신고를 말하는 거예요. 요 뒷말은 과세 기간 최종 3개월이라 하는 건 요걸 말하는 거고 예정 신고 기간 중은 요걸 말하는 겁니다. 요게 예정 신고니까. 기간 중에 매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아무 때나 또는 매 2월이 기간을 말한다. 첫 달 또는 두 번째 달 아니면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매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영세일 등 조기 환급기간 환급세액을 각 영세일 등 조기 환급 기간별로 각각에 보면 조기 환급 기간이 있습니다. 자, 당해 조기 환급 신고 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예정 신고 또는 과세 기간 확정 신고 매월 또는 매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은 자동으로 예정 신고 종료가 되니까 요거 종료되고 그러면 언제? 4월 요 종료된 날, 4월 25일 날 종료되지만 예정 신고 기간이 요 안에 있다. 매달 다 한다. 그러면 예정 신고 종료 기간 바로 다음 달 15일 이내에 돈이 나갑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확정 신고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3개월, 4개월, 5개월, 특히 1월 달에 설비한 사람들은 뭐 5개월, 6개월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자, 매달 또는 매 2월 기간. 그리고 중요한 거 핵심 조기 환급 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근데 이것도 장난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기가 아니고 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이렇게 출제된 적도 한번 있습니다. 조기 환급 신고 기한 매달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환급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일반 환급은 환급세액을 확정 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 신고 기한이 속한 달이 말일부터라고 되어 있죠. 30일 이내에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30일은 맞는데 말일부터가 아니고 확정 신고 기간. 제1기 확정 신고 기간이면 7월 25일부터 카운트 된다 그랬죠. 말일부터 하면 7월 30일, 31일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건 틀린 거고요. 그래서 틀린 것 1번 정답은 일단 나왔습니다. 조기 환급은 수출 등 영세일 사업자의 설비 투자를 위한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조기 환급하여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무슨 국민교육 헌장 같습니다. 조기 환급 기간은 예정 신고 기간 중 또는 과세 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 매 2월이 아마 두 번째 달. 왜 예정 신고 기간이 3개월이잖아요. 1, 2, 3월. 그러면 매월 또는 두 번째 달. 3월 달은 예정 신고 기간이 끝나니까 자동. 첫째 달, 둘째 달. 요 말이에요. 자, 기간을 말한다. 맞는 말이고요.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조기 환급세액은 예정 신고 기간 예정 신고 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1번이 잘못된 겁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지금 이론 시험 하고 있는데 그다음 2번 문제. 284페이지에 있는 2번 문제입니다. 자, 환급에 대한 것.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환급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조기 환급세액은 예정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한다. 자, 맞죠? 예정 신고일 15일 정확하게 있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조기 환급은 수출 등 영세일 사업자의 설비 투자를 어쩌고 저쩌고 해서 수출과 투자 촉진하는 목적이 있다. 맞고요.
문제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조기 환급기한은 예정 신고 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 기간을 말한다. 자, 맞고요. 일반 환급은 환급세액을 확정 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 신고 기한이 속한 말일로부터가 아니죠. 확정 신고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요게 틀렸습니다. 요게. 그래서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가 70일 내에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조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세액을 확정 신고 기간 경과 후 며칠 이내에 환급해 줘야 하는가? 자, 확정 신고 시에 조기 환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냥 범위를 좀 축소해서. 그런 경우 확정 신고 경과 후 며칠 이내? 15일. 자, 1번 정답이죠. 됐고요. 자, 이제 교재 285페이지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이것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 하면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를 일반 과세자라 그래요. 근데 간이 과세자는 매출액이 아주 적은 영세한. 그러면 요거는 물론 법인은 안 됩니다. 개인 사업자만 되는데 영세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년도 판매액이 단 조건이 공급 대가입니다. 그러면 공급 가액 플러스 부가세 금액 합친 금액이 얼마? 4,800만 원. 한 달에 공급 대가가 400만 원 이하. 이런 경우에 간이 과세자 자격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납부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우리 일반적인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면 납부할 세액인데 여기는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아요, 대신에. 그러니까 매입세액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공급 대가, 부가세까지 포함된 금액에 자, 여기는 뭐 10원 플러스 1원, 1원이 부가세다 하면 요 10원, 이게 매입세액이 6원, 그러면 4원 세금 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11원이 되는 거죠. 부가세까지 포함된 부가가치율, 업종별 부가가치율입니다. 뭐 식당 같은 경우는 10%, 전기, 가스, 수도 요 업체들은 5%, 제조업은 20%, 부동산 임대업은 30%, 업종별로 부가치율이 있습니다. 요 퍼센트를 곱하고 여기다 부가세 10%. 그러면 굉장히 적어집니다. 여기는 그냥 10%만 곱하는데 이거에 부가율을 곱하고 또 거기에 또 10% 해버리면 그래서 거의 세금을 안 내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세금에서 발급 안 되고요. 워낙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하니까. 납부 의무, 부가세 일반 과세자는 100% 다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뭐 환급을 받든가. 3천만 원 미만. 이 사람들은 매출액이 이 공급 대가가 부가세 포함해서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몇만 원 안 나와요, 세금이. 이런 사람들은 유예시켜 줍니다. 내년에 금액이 되면 같이 내든가. 그리고 음식점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가산세는 미등록 가산세만 하고 이 사람들도 영세하니까 뭐 세법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뭐 조그마한 식당들 많잖아요.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도록 합니다. 6개월에 한 번. 법인은 예정 확정 4번 다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3천만 원, 요거 제가 한번 계산해 봤는데 3천만 원 공급 대가가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 곱하기 식당이다 10% 그럼 300만 원 곱하기 또 10% 그럼 30만 원.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건 유예시켜서 뭐 2년에 한 번 내든가 3년에 한 번 내든가. 자,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간이과세를 이 좋은데 세금도 적게 내는데 포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사가 좀 잘 돼요. 매출액은 뭐 한데 매입세 공제를 받을 필요성이 있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므로 매입분에 대해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간이과세를 포기할까 할 때도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것보다 일반 과세자가 돼서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수출하는 경우들
차라리 환급받는 게 더 유리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관이과세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포기하게 되면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 3월부터는 적용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전달 2월 마지막 날까지 28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는데 근데 요 가지고 또 장난치는 놈들이 있어요. 상반기에 포기했다가 하반기에 다시 관이과세 할래요. 그래서 관이과세 포기에 일단 한번 하면 일반과세자로 취급하고 향후 3년간 관이과세는 다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가출한다고 여러분들 섣불리 말했다가 엄마 아빠가 나가면 다시는 못 들어올 줄 알아. 그런 경우 있죠. 3년간 집에 못 들어오게 하면 아마 아무도 가출 안 할 겁니다. 배고픕니까? 자, 그러면 확인학습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관이과세의 포기에 대한 아까 다 했고요. 넘어가요. 286페이지에 있는 확인학습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관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단 보기 외에 다른 소득은 없어요. 자, 그러면 당기에 사업을 개시한 패션 액세서리 재생용 아니고 도매 사업자 김정수 씨. 근데 도매업이에요. 영세 자영업만 하는 거죠, 이거. 자, 있는 사업자라 그랬습니다. 직전 연도의 임대료 합계액이 3천만 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 장경미 씨. 지금 부동산 임대사업 아까 기준이 얼마라 그랬어요? 4,800만 원 이하라 그랬죠. 공급 대가가. 자, 이 사람은 가능해요. 다른 소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3번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 매출액의 부가세 합친 금액이 5천만 원에 해당 4,800만 원 이상이 돼버렸죠. 이 사람은 안 됩니다. 그 다음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이 4,800만 원, 부가가치세 480만 원 별도인 한식당을 운영하는 이영희 씨. 이상하다. 아까 4,800이라 그랬는데 부가세 더한 공급 대가. 그러면 4,800 넣어버리죠. 안 돼요. 관이과세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관이과세 제도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관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이 전달 마지막 날까지 관이과세 포기 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3월부터 적용받고 싶다. 2월 28일까지. 맞는 말이고요. 관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되더라도 언제든지 관이과세제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단 가출하면 3년 동안 집에 못 들어와 그랬죠 아까. 2번 요거 해당 없습니다. 이러면 수시로 가출하게 해요. 자, 그래서 2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당해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3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자, 3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자, 이거 맞는 거죠? 아까 3천만 원 공급 대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게 맞고요. 관이과세자가 발행하는 증빙은 그냥 사내 결제용인 영수증에 해당이 된다. 간이영수증 있죠.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니까 간이영수증만 발행하는 겁니다. 이거 일반 관이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발행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자, 그 다음 이제 298페이지, 7페이지부터 이론 시험 문제가 있는데 6페이지인가요? 자, 지금 시간 꽤 흘렀습니다. 근데 뒤에 제가 이게 하도 출제가 많이 돼서 기출문제는 다 실어놨는데 이거 40몇 문제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시간상으로. 그래서 요거 이 중에서 자주 나오는 거 중심으로 새로운 거 있는 거 요거 중심으로 한 7, 8문제 요것만 다루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건 게시판에 이제 질문을 올리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2번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은 과세 사업만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세미 지출액이다. 다음 중 조기 환급 대상이 아닌 것. 자, 사업 설비, 감가상각 자산, 유형자산 취득. 이런 경우는 조기 환급 대상이 들어갑니다. 영세일, 수출 장려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 1번이 뭐냐면 창업 시에 재고자산을 일시적으로 대량 매입한 경우 이거
조기환급 대상으로 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요거는 자 일반 환급 대상입니다. 그래서 시설 확장 요거 뭐 2번 3번은 뭐 어떻게 보면 같은 걸로 봐야 되고요. 영세율 적용 대상 자 요거는 맞고 그래서 1번이 아닌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몇 페이지 299페이지에 있는 자 16번 문제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요게 좀 생각이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거래내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금액을 계산하시오. 근데 보니까 뭐 달러가 막 나왔어요. 3월 15일 대만이 웬디사의 제품을 총 2만 불의 수출입니다. 계약금으로 2,000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면 요것만 장부에 기록해 주면 되죠, 일단. 그리고 문제는 동일자 3월 15일 날 원화로 환전했습니다. 요 밑에 보면 자, 3월 15일 날 1불에 1,200원, 4월 15일은 1,300원, 4월 30일은 1,100원. 각각 틀려요. 자, 그 다음 4월 15일 제품을 인천항에서 선적한 날짜가 4월 15일입니다. 중도금으로 10,000불을 또 받았습니다. 4월 30일 잔금 8,000원을 수령했고 원화로 요때 환전했습니다. 요때는 환전했다는 말은 없어요. 자, 우리가 회계장부에 수출 이런 경우에 적는 기준은 뭐냐? 선적일 기준입니다. 단 선적일 이전에 계약금 같은 거 받아서 환전을 미리 해버리면 그거는 그 날짜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는 선적일 기준으로 돈 못 받아도 외상이니까 선적일 기준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선적일은 요 날이 선적일이에요. 요 날 잔금 8,000불 받았다고 해서 4월 30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건 뭐 환율 차이 생기고 그건 외환 차익 차손으로 처리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선적일 전에 미리 계약금으로 2,000불을 받아버린 거니까 자 2,000불 곱하기 1,200원이었습니다. 요거는 선적일 이전에 미리 받은 거는 계산을 해주고요. 요 계산하면 240만 원. 자, 요게 매출액이 되는 거고요. 계약금에 대한 거. 그 다음 나머지 18,000불. 10,000불, 8,000불. 18,000불이죠. 자, 그러면 18,000불 곱하기 선적일 기준 1,300원. 자,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2,340만 원 나옵니다. 자, 여기다가 아까 240만 원을 더해요. 자, 더하면 2,580만 원. 요게 요 회사의 수출에 대한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자, 2,580만 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핵심은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금 받은 거 환전을 했으면 그거는 그때 환율로 계산한다는 거. 자, 그거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 같은 299페이지에 19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 차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차감하는 거,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 자, 연체의자, 판매 장려금, 하자 보증금, 대손금. 뭐예요? 이거는 더하거나 빼거나 전혀 하지 말라는 거죠. 차감하는 항목에 들어간 거 뭐예요? 연체이자는 차감한다 그랬죠. 아까. 자, 여기 보시면 포함하지 않는 것, 차감하는 것 이런 뜻이죠. 포함하지 않는 것. 자, 연체이자 여기 있습니다. 아니 돈 늦게 받은 것도 억울한데 이것도 세금까지 내라고 하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매출액에서 자,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매출액에서 빼주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더하거나 빼거나 전혀 상관없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연체이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00페이지에 있는 22번. 자, 아까 간이과세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 하는 거 맞죠? 과세표준으로 한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일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다. 간이과세자는 영세한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세금도 모르는데 어떻게? 1년에 한 번 한다 그랬죠. 12월 31일까지. 틀린 것. 얘가 정답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경우에는 그 적용받는 달이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번 포기하면 몇 년간? 3년간 다시 가출하면 못 돌아온다는 거. 간이과세자도 영세율이 아닌 부가세율은 10%를 적용한다. 공급대가에 업종별 세율 곱하고 다시 10%.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공급대가의 부가가치율 곱하기 10% 이렇게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3천만 원 미만은 납부 의무 면제되고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6개월이 아니고 1년이라는 거. 자, 그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27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더해야 되는 것. 자, 봉사료 요거는 뭐예요? 더하지 않는다 그랬죠. 요건 차감한다 그랬죠. 매출 할인도 순매출액 구할 때 빼죠. 매출액에서 뺍니다. 그 다음에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과 관련 없이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받은 거 이것도 뺀다 그랬죠. 차감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거. 반환조건부 용기대금도 아닌데 요 빗자가 붙었어요. 말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장난친다 그랬죠 아까. 빗자가 없으면 이건 정답 없는 거예요. 모두 정답이 돼버리는 건데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저 용기값까지 받으면 그 다 용기값까지 매출액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됐고요. 그다음 건너뛰어서 302페이지 34번 문제.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일반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자, 과세관청은 당해 환급세액을 확정 신고 기간 경과하고 며칠 이내에 환급해 줘야 되나? 자, 일반 환급이에요. 조기 환급은 15일, 일반 환급은 30일이죠. 그 2배. 자,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 304페이지 42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조기 환급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조기 환급세액은 확정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한다? 확정 신고가 아니죠. 조기 환급은. 그러면 2월 달에 물건 샀다. 그럼 7월 25일 끝나고 받으라고요? 아니죠. 자, 매월 또는 매 2월이 기간에 환급한다. 그래서 틀린 것, 얘가 일단 정답이 되고요. 사업 설비를 취득하였거나 과세표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기 환급 신고를 할 수 있다. 맞고요. 조기 환급기간은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을 말한다. 자, 요거 맞고요. 조기 환급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기 환급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한다. 조기 환급 신청을 안 하고 그냥 일반 환급 하는 거 해도 문제는 안 됩니다. 자기네가 뭐 돈을 천천히 환급을 받겠다는데 그 말릴 사람은 없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회원님들은 요거 다 해주시지 하는데 그러면요 강의가 무지막지하게 늘어납니다. 개수가. 그래서 중요한 문제, 종종 나오는 문제, 어려운 문제 중심으로 일단 요 뒤에 연습 문제는 했고요. 공부하시다 궁금한 거는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